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철입니다. 오늘 북한 전략 모형에 대해서, 북한 대내외 전략의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대내외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일 먼저 지배자 안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배자 안보. 예, 북한 대내외 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지배자 안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배자 안보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 지배자 안보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국가 안보라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체제 안전, 체제 보장, 이제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것입니다. 국가 안보, 체제 안보와 지배자 안보라는 말은 다르게 다가오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이 이 체제 안전, 체제 보장을 이제 요구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체제를 보장을 해도 그 체제의 통치자, 지배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 개가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안보를 이야기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국가의 어떤 대내외 전략은 국가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어떤 국가 안보를 딱 떠올리면은 국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 국가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 그거를 위해서 이제 안보를 실현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에 있어서의 국가 안보도 과연 그런 것이냐, 이제 이런 거죠. 북한에 있어서의 국가 안보는 지배자 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설명했지만 북한에 있어서의 체제 안전, 체제 보장이라는 것 역시도 그 체제가 아니라 그 체제의 통치자인 지배자 안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지배자 안보가 바로 북한의 대내외 전략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이는 어떤 지배자 안보를 위해서 어떤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의 대내외 전략, 북한의 행동에 어떤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북한의 대내외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통 어떤 시기에 어떤 현황을 진단하고요, 방향을 예측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의적인 분석과 전망, 이런 것들이 많고, 어떤 변수에 기초해 가지고 어떤 이제 북한의 어떤 대내외 전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는 이제 어떤 시기에 북한의 대내외 전략이 어떻게 표출이 될 것인가, 어떤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는 어떤 이제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어떤 그 근본적인 이제 지점을 이제 간과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모형이 있다. 이제 북한 대내외 전략에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어떤 동인으로서의 어떤 그는 작동 형태, 모형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전략의 객관성, 규칙성, 이런 것이 모형이라는 말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는 규정성, 이런 것이 바로 모형이다, 북한 전략의 모형이다라고 할 때에 내포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는 어떤 북한 대내외 전략의 객관성, 규칙성, 규정성, 이런 것이 무엇이겠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 대내외 전략의 모형은 이중 사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중 사중 구조는 이중 구조로서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 구조에서 또 두 개의 하위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구조로서 또 두 개의 하위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사중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내부 구조에서는 지배자와 지배 엘리트 간의 관계로서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자와 주민 간의 관계로서의 지배자와 주민의 관계로서의 어떤 그런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 구조는 북한의 지배자와 이제 북한을 벗어난 외부 동맹국과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의 지배자와 대립국과의 관계, 그 구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중 사중의 구조를 만들고 있고, 이 이중 사중의 구조에서의 어떤 변수 구성 요소는 앞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직감하셨다시피 바로 그 변수 구성 요소는 지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 엘리트가 있고, 그리고 주민이 있고, 동맹국이 있고, 대립국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맹국은 우선 중국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러시아나 다른 나라들도 있겠지만 주되게 중국을 설정을 이제 해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동맹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과 이렇게 북한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대립국으로서 존재하고 동시에 이제 북한은 사실 한국보다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적대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많이 이렇게 내세우죠. 그런 점을 많이 강조하고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같이 놓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또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대립국으로서 같이 묶어서 둘 수 있겠습니다. 이 5가지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중 사중의 구조 속에서 이 5가지 변수가 상호작용하면서 지배자 안보를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대내외 전략의 모형은 지배자 안보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면서 이중 사중의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거기에 5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이 5가지 변수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자 안보를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점을 좀 더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일반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반적인 이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원리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어떤 일반 이론으로서 국제 정치 이론으로서 일반화가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개념들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 개념으로서 자, 첫 번째는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력 균형은 이 대표적인 어떤 그는 정치학자로서 모겐소는 이 세력 균형을 국제 정치의 지속적인 요소이고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국가의 힘이 어떤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의 힘이 증가하는 경우에 주변 국가들은 세력 균형을 하고자 합니다. 이 힘이 증가하는 어떤 그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부상하는 국가에 대항하는 거죠. 세력 균형하는 것은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는 어떤 국가의 행동을 균형 유지라고 이렇게 왈처는 또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부상하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영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영합하는 행동을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력 균형과 편성이 이렇게
그 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그 제가 얘기한 어떤 그런 요소들 속에서 세력 균형이 일어나는 것, 편성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제 이런 점을 같이 한번 이렇게 상상을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동맹과 연루입니다. 이제 앞서 이제 이 세력 균형을 하기 위해서 동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한 국가에 대해서 이제 다른 국가들이 동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동맹이라는 어떤 이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왈츠는 국제 정치를 동맹이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또 붕괴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외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적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는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의 균형이 이제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세력 균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동맹을 이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견제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아까 제가 이제 북한의 전략 모형에 대비하게 되면 이 가장 강력한 국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배자가 되는 거죠. 이 지배자에 대해서 지배 엘리트들이 지배자와 동맹을 할 것이냐, 지배 엘리트들 간의 동맹을 해서 지배 엘리트의 어떤 그 동맹을 통해서 지배자에 대한 어떤 세력 균형을 꾀할 거냐, 어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이 지배 엘리트들이 지배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국가에 대해서 편성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상하는 국가에 대해서 영합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지배 엘리트가 지배자에 대해서 영합을 하게 되면은 편성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루라고 하는 어떤 이제 우리가 개념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원래 연루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국제 체제의 다극 체제에서는 특정 강대국들이 다른 강대국들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서로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맹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맹의 붕괴, 동맹국의 이탈이 세력 균형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동맹국의 버림을 받는 반기의 가능성은 상당한 안보 위험으로 작동한다. 동맹에서 버림을 받는다. 그러면 반기가 된다.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반기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동맹을 강화하게 되고요. 그러면 동맹국을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또 어떤 그는 전쟁을 자신에게 불필요한 그러니까 동맹국에게는 이제 필요하지만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그런 전쟁을 수행하게 되는 연루가 발생할 위험이 또 증가합니다. 이는 어떤 연루 가능성이 또 두렵다. 그래서 동맹을 약화시키면 반기 가능성이 늘어난다. 이제 이게 동맹과 연루에 대한 어떤 이제 국제 정치 이론에서의 어떤 설명이고 어떤 국제 정치 현실에서의 어떤 이제 그 설명력을 갖는 어떤 그런 개념적 정의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요약을 이제 해서 상대와의 어떤 관계를 이제 갖고 있다. 뭐 누구든 우리는 이제 어떤 관계를 이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상대의 행동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자꾸 끌려 들어가게 되는 뭐 흔히 이렇게 말려든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어떤 이제 그렇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상황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연루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같이 대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후에 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이해를 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배자 안보입니다. 자, 여러분 북한은 주체 사상을 사회 운영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체의 혁명적 수령관, 후계자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강력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김정일은 혁명적 수령관을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관점으로 정의했습니다. 혁명적 수령관에서 규정하는 수령의 지위는 인민 대중의 최고 내수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 영도자다. 이렇게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이렇게 혁명적 수령관에서 수령의 지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주체 사상 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 것, 이제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북한을 우리가 이제 주체 사상이 북한의 사회 운영 원리다, 뭐 이렇게 북한의 이데올로기로서 이렇게 이제 뭐 알고 있고 한데, 그래서 주체 사상에 따라서 이제 북한이 이제 나아가고 있다. 북한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북한이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북한은 주체 사상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제 이루어지는 국가입니다. 이제 북한의 어떤 운영 원리,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그 어떤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그는 이제 행동을 우리가 주체 사상을 통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주체 사상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근본적인 지점에까지 도달하는 데는 조금 이제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핵심적인 것은 이제 혁명적 수령관, 그리고 이제 후계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부자 세습이잖아요. 근데 이 부자 세습을 원리적으로 이제 북한은 이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후계자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는 이론적 논리로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이제 혁명적 수령관, 후계자론, 혁명적 수령관, 어떤 수령을 중심으로 해서 혁명 투쟁을 해 나가고 있다. 거기서 수령은 어떤 지위에 있는가? 수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이런 것, 이것이 북한에 있어서 그 주체 사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지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북한의 주체 사상이 어떤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나라의 어떤 운영 원리로서 북한에서 주체 사상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통용이 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이제 행동하고 또 국가가 운영되고 이제 하는 대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지배자 안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지배자 안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대입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지배자 안보, 지배자 통치자 안보, 바로 수령, 이 인민 대중의 최고 내수라고 하는 이 수령 지배자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 단결하고 그렇게 해서 지배자의 안보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지배자의 안보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배자 안보를 위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이중 사중의 구조가 최적화되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자, 내부 구조에서 지배 엘리트는 지배자의 세력 균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배 엘리트입니다. 지배 엘리트. 내부 구조에서 지배자가 있죠. 김정은이 있죠. 김정은 주변의 핵심적인 어떤 그는
통치 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는 어떤 소수의 핵심적인 지배 계층이 있습니다. 이 지배 계층, 지배 엘리트가 이 지배자에 대해서 세력 균형을 하지 않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영합을 하는 거죠. 이로써 지배자의 안보가 달성됩니다. 지배 엘리트가 지배자와 세력 균형을 추구한다는 것은 지배자의 권력에 도전하거나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편성한다는 것은 지배자의 권력에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는 지배 엘리트가 지배자의 권력에 순응하는 조건에서 역시 지배자에게 세력 균형하지 않고 편성합니다. 주민들이 지배자에 대해서 세력 균형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주민들이 지배자에 대해서 지배자의 권력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거죠. 지배 엘리트가 지배자의 권력에 도전하고 저항하듯이 주민들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력 균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배자에게 복종하게 되는 거죠. 편성하면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리적 선택, 이 부분도 좀 이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또 다 하면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핵심적으로 세력 균형, 편성, 동맹과 연루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외교 정책 결정 이론으로서 또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올슨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이제 학자는 개개인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강제 기제나 특수한 조정 장치가 없다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은 공동이익이나 집단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올슨의 이런 주장에 따라서 이런 어떤 논리에 따른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우리가 이렇게 도출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어떤 억압 사회에서 대중이 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억압이 강할수록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든다라고 하는 역설적 논리에 부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재자가 억압을 강화함으로써 혁명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효과성을 바로 어떤 이는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특별한 앞서 올슨이 말한 강제 기제나 특수한 조정 장치가 없다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은 공동 이익이나 집단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그래서 이 지배자에게 복종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지배 엘리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이 일찍이 어떤 지배자의 안전과 관련된 어떤 그는 통치 방식을 분석해서 이론화한 메스키타와 스미스 이 두 학자에 따르면은 이 어떤 독재 체제에 있어서의 어떤 독재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통치 형태가 독재자가 있고요, 명목 선출 인단이 있고 실제 선출 인단이 있고 성리 연합이 있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규정을 합니다.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어떤 투표를 하고 어떤 통치자를 뽑고 그래서 유권자의 대리인으로서 통치자가 역할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또 유권자에 의해서 심판받고
그래서 이제 유권자가 중심인 어떤 민주주의적인 원리, 어떤 이제 이런 그 보다는 어떤 이제 독재 체제에서는 약 200여 명의 성리 연합이 있고요. 어떤 이 성리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도자가 선출이 되고, 이 지도자는 이 200여 명의 성리 연합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된다. 쉽게 얘기해서 이 성리 연합만 잘 관리를 하면 된다. 어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다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배 엘리트, 이제 이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지배 엘리트가 이 메스키토와 스미스의 이런 어떤 통치 계층에 대한 분류 이론을 적용해서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한다면은 뭐 약 200여 명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제 그 정도의 지배 엘리트가 있다. 그 지배 엘리트가 성리 연합을 이루고 있고, 이 지배 엘리트에 의해서 지도자가 선출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출된다라고도 이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는 어떤 지배 엘리트가 지배자와 함께 어떤 통치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북한도 형식적인 어떤 그런 선출 절차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면을 또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이제 독재 체제, 그리고 어떤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 또는 이제 북한의 현 체제를 놓고 볼 때에 이제 이런 독재 체제에서는 바로 어떤 메스키터와 스미스 학자, 두 학자가 얘기한 어떤 그는 성리 연합의 어떤 그 통치 구조를 통해서 지배자가 선출되고, 또 지배자가 이제 통치자로서 이제 군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구조도 이제 한번 보면은, 이제 외부 구조에서 동맹국은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북한과의 동맹을 공고히 이제 하죠. 지배자가 외부 후견 국가, 지배자가 외부 후견 국가의 지원을 이제 받게 되고요. 동맹을 통해서 받게 되고, 그러면 지배 엘리트로 하여금 지배자의 안보를 위해서 결집하고, 또 주민은 지배자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유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는 동맹국이 북한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게 되면은 지배자가 중국의 강력한 후견을 끌어내고 있으면 지배 엘리트도 쉽게 동요할 수 없는 거죠. 지배자의 안보를 위해서 결집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에 대해서 지배자에 복종하도록 유인하게 되는 거죠. 대립국은 때로는 지원의 형태로, 때로는 대립과 갈등의 형태로, 궁극적으로는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지배자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연루가 됩니다. 지원을 하든 대립을 하든 지배자의 안보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립국의 갈등과 대립조차도 지배자 안보가 최우선인 상대국에게는 오히려 내부 결집을 도모하는 그런 도구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어떤 지배자 안보의 이중 사중 구조를 표로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부 구조가 있고 외부 구조가 있고요. 지배 엘리트, 주민. 그래서 내부 구조에서 지배 엘리트는 이제 세력 균형이 아니라 편승하는 거죠. 지배자에 대해서. 그래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주민은 어떻습니까? 역시 편승을 하는 겁니다. 세력 균형하지 않고, 그래서 복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외부 구조를 보면은 중국은 동맹으로서 후견을 하게 되고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이제 대립하고 있는데, 북한의 지배자 안보를
한국과 미국이 중국처럼 이렇게 의도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의도하지 않게 계속 연루가 된다는 겁니다. 예. 어떻게 지원을 해도 연루가 되고 지원을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때로는 어떤 이제 경색 국면에 들어가서 막 대립하고 압박하고 그죠? 제재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결과적으로 그게 지배자 안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루가 된다는 겁니다. 예.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배자 안보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연루가 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북한의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시기의 어떤 그는 북한의 모습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그 통치자의 통치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김일성이 사망했던 김정일 시기의 경제 위기, 그리고 김정일이 사망했던 김정은 후계 구축 시기, 이 두 시기에 적용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김정일 시기 어땠습니까? 김정일 시기 지배자 안보의 환경과 조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김정일 시기는 김일성이 사망했던 어떤 그런 정책 위기가 발생했던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했던 그런데 이제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경제적 위기가 같이 닥쳤죠. 심각한 하사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배자 안보의 어떤 그런 환경으로서 정책 위기가 이제 발생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래서 약함. 김정일은 이미 내부 실권자로서 오랫동안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경제적 위기는 굉장히 이제 강했죠. 강한 위기로서 나타났죠. 주민들이 이제 굶어 죽고 북중 국경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탈북자가 급증하는 어떤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성군 정치를 통해서 김정일은 병영 국가화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병영 국가화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 그래서 김정일 시기의 지배자 안보 2중 4중 구조가 이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냐 하면은 자, 지배 엘리트의 변수는 군부의 위상 강화 속에서 군부가 지배자 안보에 적극 나서게 됩니다. 자, 주민은 어떻습니까? 주민은 사상을 통한 지배, 통제를 통한 지배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물리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그리고 지배 엘리트가 지배자 안보에 적극 나서는 속에서 주민들도 복종을 하게 되는 지배자에 복종하게 되는 그래서 주민의 복종이 유지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외부 구조로서 중국은 대북 경제 지원 및 경제 협력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핵 문제와 관련해서 육자회담을 이제 주도하게 되죠. 육자회담을 주도하면서 북한 지배자를 또 지원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에 있었죠. 대북 지원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일 시기에 천안함 피격 사건이 2010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5.24 조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유엔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보이게 되고 어떤 이런 대북 압박조차도 오히려 지배자 안보에 이용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2중 4중 구조가 결국에는 지배자 안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지배자 안보로 수렴이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정일 시기에 어떤 이제 지배자 안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이제 풀어서 보자면은 이제 여러분 김정일 시기에 앞서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 그는 어떤 위기가 닥쳤어요. 그랬을 때에 자, 독재 통치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암살이나 쿠데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암살을 시도하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통상 무력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군대의 위협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를 직접 장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대의 충성심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김정일은 군대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과 군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직접 군대를 장악하면서 자신이 직접 최고 지휘관이 되어서 군을 통제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아갔습니다. 국방위원장이 이제 되는 거죠. 국방위원회를 강화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군대를 앞세우면서 군대의 충성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이런 방식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나온 게 바로 성군 정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정일은 이제 병영 국가 체제를 이제 만들고 군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배 엘리트를 결집했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를 둘러싼 지배 세력은 즉 독재자 주변의 지배 세력, 지배 엘리트는 김정일과 세력 균형할 생각을 아예 갖지 못하게 만들었고 독재 통치자의 편성함으로써 생존을 도모하고 지위를 누리는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북한에서 공개 처형 횟수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물리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죠. 이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 어떤 이제 성군 정치를 통해서 지배 엘리트를 결속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성군 정치를 통해서 어떤 이제 위기를 주민들에게 이제 의식화하고 외부의 적과 맞서야 한다. 이제 이런 어떤 주민 의식화를 이제 이루어내고 그러면서 주민을 동원하고 결집하고요. 그리고 또 물리적 통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그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어떤 공개 처형 횟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든지 하는 어떤 이제 그는 어떤 물리적인 통제를 통해서 또 주민들이 전혀 뭐 지배자에 대해서 세력 균형한다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지배자에 편성하면서 이제 복종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간 거죠. 자, 북한이 어떤 이제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 1990년대 중반에 경제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이제 중국의 후견이 굉장히 컸죠. 북한과 중국의 경제 협력이 이때 이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년 막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비중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때는 이제 김정일 시기를 지나서 김정은 시기로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김정일 시기부터 매년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했고요. 1990년대 중후반에 이제 한국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지원한 어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약 20년 동안 이제 지원한 규모가 북한 국내 총 생산의 이제 약 2%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999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규모가 약 4억 달러인데 이때 이제 북한 국내 총 생산이 약 48억 달러였기 때문에 약 8.3%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9년에는 북한 총 생산의 8.3%에 달하는 규모의 지원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자, 이는 어떤 지원? 자, 이와 반대로 지원과 반대로 대북 압박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2010년도에
때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했을 텐데 이때 이제 북한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그는 대북 압박에도 북한은 오히려 이제 강경하게 반발하면서 막 이렇게 조선중앙 TV가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 국면으로 간주한다. 북남 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그에 맞게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막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막 발표하면서 얘기하고 남북 관계 전면 폐쇄,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파기, 남북 협력 사업 전면 철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제 북한이 더 크게 이렇게 반발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내부 결속을 이루는 겁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된 국면 역시도 북한의 대내 결속에 이용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한국과 이제 뭐 또 미국도 이제 막 같이 이제 묶어서 마찬가지로 미국도 많은 지원을 했죠, 북한에 대해서. 어쨌든 본의 아니게 지배자 안보에 이제 이렇게 연루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립적인 국면이 왔을 때, 뭐 대북 제재 국면이라든지 이럴 때에도 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제재 결의안이 채택이 되고 뭐 이럴 때에도 오히려 이제 그것이 이제 북한의 대내 결속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지배자 안보에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는지 그런 양상을 보인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김정일 시기에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김정은 시기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 시기에 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김정은에게는 어떤 상당한 어떤 큰 위기가 닥친 겁니다. 왜냐? 김정은은 실질적인 후계자로서의 통치 기간이 전무했고요. 나이도 어렸고 통치 장악력이 의무시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 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대두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 구축 시기, 김정일이 사망하고 김정은으로 넘어가던 시기입니다. 경제적 위기 부분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기는 했지만 좀 약했다. 왜냐하면 심각한 식량 위기를 지나왔고요. 또 시장화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살아나가는 방법을 습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김정은은 공포 통치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고요. 지배 엘리트를 결속하고 또 핵 개발을 가속화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지배자의 이제 안보를 효과적으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김정은 시기에 자, 지배 엘리트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간부 처형이 이루어지고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정치적 경쟁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제거하고요. 간부층에 공포심을 심습니다.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과적인 어떤 그는 사상을 통한 지배, 통제를 통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공포 통치를 강화하고 주민 복종을 유지합니다. 자, 외부 구조로서 중국은 핵 개발에 대한 대북 제재에 이제 소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이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요. 그러면서 북한 지배자를 지원하게 되고, 이제 한국과 미국은 개성공단이 이제 뭐 진행이 되다가 또 중단이 됐죠. 남북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졌죠. 북핵 저지에 이제 실패를 했죠.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화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로 이제 부르는 것을 수용해서 북한 비핵화라고 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 김정은 시기에 이 어떤 지배 엘리트에 대한 어떤 공포 통치가 소위 말해서 이제 김정일 사망 때 뭐 이제 운구차를 이제 호위했던 그는 영구차 호위 8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뭐 우동척, 리영호, 이런 사람들을 정격 해임하고 숙청하고 처형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 이제 방식도 매우 잔인하게
뭐 공개 처형, 지배 엘리트들에 대해서 공개 처형하고 시신에 대한 훼손과 같은 어떤 잔혹한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잔인한 방식으로 지배 엘리트들에 대해서 공포를 심습니다. 장성택 처형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제 이는 어떤 공포 통치. 자, 그리고 핵개발 가속화. 그러니까 김정일이 성군 정치라면은 이제 김정은은 공포 통치와 핵개발 가속화.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핵개발과 관련해서 김정은이 이제 핵무기를 확보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게 이제 지배 엘리트에게 주는 신호가 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리비아의 이제 카다피 정권이 붕괴하던 과정을 보면은 이제 리비아의 카다피도 원래는 이제 핵 개발을 시도했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가 핵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이제 하죠. 만약에 이제 카다피가 이제 핵 개발을 계속해서 핵무기를 가졌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제사회가 과연 어떤 리비아 사태에 개입할 수 있었겠는가 이제 이런 어떤 문제 제기가 있는 겁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확보했다 이러면 이제 국제사회가 어떤 미정유의 사태가 벌어져도 북한에서 외적으로 어떤 개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김정은은 어떤 확실한 외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안전핀을 확보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배 엘리트에게는 지배자의 공고함을 확인시켜 주는 게 되겠죠. 결국에 지배 엘리트의 지배자에 대한 어떤 그는 편성을 강화하고 이것은 또 이제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김정은 시기에 지배자 안보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 통치를 통해서 정책 위기를 극복하고 체제를 이제 안정화했습니다. 후계 위기에 처했지만 갑작스럽게 이제 김정일이 사망하고 짧은 어떤 그런 후계 구축 기간을 통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그것을 공포 통치로서 극복을 하고 또 핵개발 가속화를 통해서 경제 핵 병진 노선을 제기하면서 김정은은 3, 4, 5, 6차 핵실험을 속도 있게 진행을 하죠.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이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지만 이제 중국은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냉정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김정은 시기에 또 좀 제재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갖다가 또 주장한다든지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배자 안보에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고요.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어떤 이는 유화국 국면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명문화하게 되면서 결국에 북한에게 어떤 유리한 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게 어떤 유리한 어떤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고 김정은이 이제 핵보유 전략을 이렇게 계속 관철하게 이제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죠. 자, 결국에 이제 북한에 대한 대립국 한국과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배자 안보에 계속 이제 연루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는 어떤 북한의 지배자 안보 2중 4중 구조
북한의 전략 이제 모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북 전략과 관련해서 강경 전략이 있고 이제 온건 전략이 있겠죠. 예, 강경 전략은 이제 북한을 제재 압박, 하지만 또 실패하게 되죠. 자, 온건 전략도 관용과 신뢰 시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압박책이든 유화책이든 어느 것도 유일하게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제 사실입니다. 지배자의 안보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북한의 이중 사중 구조 하에서 압박 전략이 북핵 포기로 귀결되기도 어렵고요. 북한에서 북핵을 지배자 안보를 위한 안전핀으로 보는 북한에 대해서 유화 전략이 또 북핵 포기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점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이 협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정도에서의 효과적인 압박책, 그래도 어떤 압박은 필요하니까 협상에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일정한 압박은 필요한 거죠. 동시에 그 압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북한의 이중 사중 구조에서 주민의 변화를 가져올 시장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용적인 어떤 유화책이 또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병행함으로 해서 지배자 안보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완고한 지배자 안보 구조를 이완시키고 약화시키는, 지배자 안보 구조를 이완 약화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최선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좀 대북 정책에 있어서, 대북 전략에 있어서 주목할 점, 행동에 초점을 맞출 지점은 북한 지배자 안보의 이중 사중 구조에서 존재하는 각고리입니다. 각고리. 어떤 지점인지 아시겠죠? 지배자와 지배 엘리트 간의 고리가 있는 거고요. 지배자와 주민 간의 고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동맹국,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고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미국, 대립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고리가 결과적으로는 최적화된 상태에서 이제 지배자 안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 지배자 안보를 위해서 이제 북한은 궁극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갖고 이제 나아가고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한국의 입장에서 대북 강경책, 대북 온건책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지배자 안보에 연루되고 도움이 되는 어떤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각 고리를 중심으로 보면서 때로는 어떤 대북 압박 정책을 통해서 대북 압박 정책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대북 유화 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 네 개의 고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그 압박책과 유화책을 병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어떤 지배자 안보 구조, 최적화된 완고한 구조를 이완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해서 각 고리들의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작용을 통해서 변화를 초래하거나 유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의 결과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배자와 지배 엘리트 간에 지배 엘리트가 지배자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 균형을 추구할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배자와 주민 간에 주민이 복종이 아닌 지배자에게 세력 균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는 외부 구조로서 북중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북한에 대한 후견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대립이든 대화든
혹은 갈등이든 협력이든 어떤 식으로 행동해도 북한에게는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루될 수밖에 없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에 기초해서 대응을 이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이런 시사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북 정책을 이제 보다 지혜롭게, 보다 효과적으로 펼쳐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 전략 모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북한 대내외 전략의 궁극적 지점은 바로 지배자 안보입니다. 이 지배자 안보를 위해서 이중 사중 구조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최적화된 모형이 북한 전략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내외 전략은 이렇게 모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떤 북한 전략의 모형, 그 북한 전략의 모형을 구성하는 각 구조, 이중 구조, 그리고 그 각각의 구조로부터 또 도출되는 하위 구조, 그렇게 해서 사중 구조, 그 각각의 고리, 그 상호작용,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정확하고 냉정하게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